내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오후에 중부와 영남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일라디오 8시 뉴스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8시 5분입니다.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여름특집 식스맨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김경래의 최강시사 여름특집 식스맨 오늘의 땜빵맨 김기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반 가까이 국회가 한국당의 거부로 인해서 공전을 했습니다. 발단이 됐던 것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였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선거법을 다루는 정개특위 위원장이 이제 어제 드디어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으로 결정되고 이제 다시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말까지 일단 정개특위를 연장을 해놓은 상태여서 이제 한 달 안에 이 선거법 처리 문제가 한 차례 또 고비를 맞을 것 같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이전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셨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정의당의 대표로 선출되신 심상정 대표님과 함께 이후의 전망 또 앞으로 정의당의 총선 전략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대표님 네, 어떻게 이렇게 반갑습니다. 또 방송에서 뵙게 되네요. 밥이나 함께 하세요, 나중에. 예. 예. 먼저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어제가 고 노회찬 의원님, 노회찬 선배님 서거 1주기였습니다. 네. 저하고도 오랜 인연이 있었고 우리 심상정 대표님하고는 창당의 두 주역이시기도 하셨는데 그래도 소회가 없으실 수 없을 텐데 먼저 말씀 먼저 좀 한번 해주시죠. 노회찬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지금 1년이 됐지만은 이제 이 서러움이 강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제 특히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그만두는 날인데 네네. 그 정개특위 위원장을 노회찬 대표께서 최초로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가 되셔서 처음으로 진보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낸 자리예요. 근데 이제 마침 기일날 이제 내려오게 되니까 제가 좀 더 이렇게 면목이 없었죠. 왜냐하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패스트트랙의 여야 사당안을 지정까지는 해놨는데 아직 그것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 대표가 돼서도 어쨌든 좀 여야 사당이 만든 안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제도를 꼭 이번에는 완성시키겠다, 바꿔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 노회찬 의원님의 평생의 수건 중에 하나가 소위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심상정 대표님 어제 서거 1주기 때 참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좀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정개특위 시한이 지금 8월 말까지로 일단 연장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8월 말까지 지금 계류 중인 선거법 처리가 가능하겠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선거제도를 다룰 때는 늘 이 선거제도는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렇죠. 헌보다도 더 힘든 일이고 또 여당을 만나면 야당 그분들이 하겠냐. 또 야당을 만나면 여당 내에서도 속으로는 다 하기 싫어한다. 이렇게 이제 계속 회의적인 그런 입장들을 보여왔지만 그러나 이게 선거제도 바꾸는 것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이기 때문에 또 정치개혁을 위해서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의지를 가진 분들이 또 그 정당들이 이제
미션 임파서블을 파서블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때는 동참했던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도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그 자체로는 표결에 응할 수 없다. 저기 지금 오신환 대표도 그 얘기했고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대표 원내대표도 지금 표결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8월 말에 실제로 표결에 들어가도 이 가결될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트랙 지정은 5분의 3의 그 동의가 필요하고요. 네네. 남은 절차는 과반 동의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의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바른미래당도 뭐 또 오신환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의견 차이가 있고 또 민평당은 앞으로 또 당의 그 거치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본회의 표결은 이제 과반 표결이면 되고 정개특위도 의결은 과반입니다. 패스트 트랙만 5분의 3입니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이니까 5당 합의로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게 저나 또 민주당이나 여야 사당 모두가 일관된 그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선거제도 개혁을 막아서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바꿔서 좀 동참해서 어쨌든 그 합의안을 만들 수 있으려면 8월 말에 정개특위 차원의 의결은 이루어져야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 빼고 되겠는데 이렇게 좀 압박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논의에 참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불참하면 과반수도 못 넘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선거법은 합의 처리가 지금까지는 뭐 군사독재 기간을 포함해서 관례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심상정 대표님께서도 가능하면 이 한국당을 포함한 5당과 합의 처리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합의를 하려면 뭔가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법안 중에서 일부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 뭐 군사 독재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합의 처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선거제도에 변화가 있으면 이해관계에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말하자면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때도 날치기 통과를 했었고요.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민주화 이후에 지금 한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를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합의 처리라는 것은 개혁을 안 하는 합의를 한 거죠. 소소한 선거제도 개혁의 기득권적 합의였다. 그렇죠. 그 유보하는 합의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유한국당도 정개특위를 이번에 만들 때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동감했고 그래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1월 달에는 작년 12월에는 지금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여해서 큰 틀의 선거제도 개혁의 5대 합의사항, 6대 합의사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필요성과 합의에 기초해서 실질적인 개혁에 동참해라. 그동안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인한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린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인데 촛불 이후 국회에서까지 그런 부당한 기득권을 위해서는 곤란하다. 내려놓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지금 뭐 다 동의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지금 말을 바꾸고 또 태도를 바꿔서 문제입니다. 네. 예, 그 기존의 정치 세력의 기득권을 혁파하는 이런 정치 개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한국당과 합의 처리하려면은 어쨌든 협상이라는 과정이 불가피한데 정의당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협상의 여지는 두고 계신 건가요? 아니 뭐 당연히 또 협상의 안을 가지고 들어오면 협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작년 12월에 5당이 합의한 큰 원칙 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 여야 4당 안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참여하게 되면 또 협상의 그 여지가 이제 있겠죠. 네네네. 그것은 여야 5당이 합의한 12월의 원칙 하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 8월 말까지 시한이 있고 표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 패스트트랙 법 처리 절차상으로 보면 8월 말에 표결을 하든 안 하든 자동적으로 법사위에 지금 넘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제 사개특위가 시한이 끝나서 넘어가면 법사위에서 네네. 별도의 상임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 90일 계류만 하면은 본회의로 넘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정개특위는 180일 체류 기간을 안행위에서 더 채우고 법사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네네. 그대로 의결 없이 가게 되면 내년 1월 말이나 돼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그 회의적인 입장들을 보이고 또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선거제도가 마무리되어서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8월 말에 의결을 하면 12월 초에는 본회의로 넘어가는 절차니까 남은 3개월 동안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어떤 본격적인 정치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올해 안에 선거법을 처리해서 내년에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려면 8월 말에 정개특위에서 의결하는 게 일정상 매우 중요하다. 이게 지금 심상정 대표님의 지적이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의결을 한 이후에도 3개월의 시간이 있으니까 네네. 본회의로 넘어가는 기간까지 3개월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의 정치 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때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서 표결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8월 말에 표결을 한다고 해서 한국당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표결한 뒤에도 한국당과의 협상 기간은 충분히 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연내 선거법 처리를 위해서는 그 8월 말에 의결하고 그 뒤에 협상을 해가는 것이 이 선거법 개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이제 우리 심상정 대표님 입장이시고 그건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서도 납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행 그 패스트트랙 법안에 그 지금 걸려 있는 선거법에는 그 이 산식하고 그다음에 지역구와 비례의 숫자만 있지 선거구 안 자체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선거구라는 게 그 법률이 아니고 무슨 규정 이렇게 보실 텐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선거구 하나하나가 다 법률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 심상정 대표님? 네, 법률이죠. 예, 그럴 경우에 그러면 지금 현행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 뒤에도 다시 선거구를 획정해서 또 한 번 선거법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선거법의 별표로 선거구 획정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네. 이제 요거는 선거제도가 확정이 돼야 그 제도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실무적으로는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국회에서 의결 가능성이 있는 안들을 준비를 해놓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구 획정한 이후에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확정된 이후에 선거구 획정을 하는 그 절차는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기존 법안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가게 돼 있고요. 가부만 표결하게 돼 있지 거기서 수정하거나 또는 토론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한 거죠. 예, 어쨌든 지금 현행 패스트트랙 걸려 있는 선거법을 처리한 뒤에 그 제도에 의해서 선거구를 획정해서 또 한 번의 선거법을 처리해야 되는 것은 법 절차상 불가피한 거죠. 네,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만에 될 수도 있고요. 예, 몇 그렇게 시간 만에 되려면은 어차피 그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정개특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8월 말 이후에 정개특위를 다시 연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제도는 8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8월 말까지 연장이 된 것 같고요. 네네. 이 선거제도 이외에도 내년 총선을 치르려면 손을 봐야 될 조항들이 많습니다. 선거운동이라든지 그렇죠. 또 그런 부분들을 위한 연장은 더 검토할 수 있을 텐데 선거제도 개혁은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문제인식에서 아마 일단 8월 말로 연장시한을 정한 것 같아요.
같아요. 네네. 중요한 고비가 온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만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에 대통령과 회동에서 화이트리스트를 일본이 해서 만약 제외한다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네. 실제로 이제 그게 다음 달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 심상정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제 얘기 핵심은 이제 대통령과 5당 대표회담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특사 파견이라든지 정상회담 같은 외교적 해법을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네네. 이제 저희는 일본의 이 부당한 도발에 초당적으로 맞서고 전 국민적인 의지를 모아서 응대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조건이 만들어지면 뭐 특사든 뭐 정상회담이든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파이트 리스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그 안보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상위 개념으로 돼 있는 한미일 공조 네네. 안보 공조를 일본이 사실상 깨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고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한일 간의 군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네네, 지금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저희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윤태곤의 눈. 예, 뉴스의 이명과 행간을 꿰뚫어보는 윤태곤의 눈.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부서실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진행자로 만나니까 네. 아주 새삼스럽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는 뭔가요? 어제 그 이현주 의원 출판기념회가 그렇게 성황했다면서요? 네, 그제였어요. 그제 네네, 오후였는데 네. 그 김기식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은 정치인 출판기념회가 아주 대성황을 이룬 거는 보통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동원을 아주 많이 하거나 이제 뭐 버스 많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대선 주자급이거나 네네. 아니면은 대선 주자 내지는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실세거나. 이현주 의원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은 약간 독특해요. 세 경우가 다 아닌 것 같은데. 동원은 아니었던 것 같고 좀 네. 뭔가 현재 보수 진영의 아이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황이었던 것 같은데 뭐 사회자가 대선 출정식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었고 네네네. 이 의원이 보수 진영에서 매우 인기가 좋은데 뭐 대선 주자급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전반적으로 우파 단합 대회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당, 그 우리 공화당 뭐 할 거 없이 되게 많이 오고 장외 보수 인사들도 오고 또 이런 행사 보면은 의전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줄에 누가 앉느냐. 제가 이게 그 사진을 유심히 보니까 이현주 의원이 주인공이니까 당연하게 맨 앞에 앉고 양옆으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쪽 옆으로는 황교안 전 대표. 네네. 그렇게 앉고 한 부의장급 뭐 이런 인물들도 저쪽 구석 그 뒷줄로 중진 의원들이 쭉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그 자리가 어느 정도의 분위기였는지 증명이 되는 이제 사진인 거죠. 그리고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네. 그 탈당한 지금 홍문정 대표, 그렇죠. 네, 우리 공화당에 와서 지금 황교안 대표하고 홍문정 대표가 서로 우리 당 와라. 맞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뭐 전부 다 이현주 의원을 이제 칭송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 그러니까 네네. 검사나 판사가 사법연수원 교수를 하죠. 이현주 의원이 거기에 연수원생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눈에 띄었다. 뭐 지금 하는 소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현주 의원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자유우파의 전사로 우뚝 선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다. 행동할 줄 모르는 게 우리의 약점이었는데 이현주 의원이 행동하는 자유우파의 모델이 되어서 대단히 기쁘다. 제가 사람을 잘 본 것 같다. 이랬고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화당 쪽에서는
이현주 대표가 우리 지도자가 되면은 당이 보수파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다. 뭐 이러면서 막 각종 각양각색의 각도에서의 칭송이 쏟아졌어요.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축사를 하면서 이현주 의원 대단히 훌륭하다. 근데 이건 좀 돌려서 한국당을 디스한 건데 이현주 의원이 한국당에 오면은 막말로 징계받을지도 모르겠다. 네, 뭐 네. 그런 이야기까지 했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일종의 그 보수 진영의 막말의 아이콘이다 네. 이런 이제 비판을 듣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보수 뭐 진영 내에서 상당한 잔다르크다. 예.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보수 진영에서 이현주 의원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요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가지고 네네. 이현주 의원이란 개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분석해 보면은 김기식 위원장께서 같은 당에서 의정 활동 시작하셨으니까 그랬죠.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지금 평가가 박하지만은 일단 감각이 빠르고 언어 네네. 구사가 과감하고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대 때도 민주당에서 영입했을 때 그때 이제 컨셉이 젊은 여성 전문가 그리고 이제 기업 경험도 있는 법조인 또 좀 흑수저 이른바 흑수저 출신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흔치 않은 케이스였고 당시에 광명을 해서 상당히 무게감 있는 현역 의원이었거든요. 한국당에 그때 전현희 한국당이 의원을 아니라 이제 이겼죠. 새누리당 그렇죠. 네. 전현희 의원 장관 지냈고 민선 시장 전현희 의원이 아니라 전재희 의원 의원. 죄송합니다. 전현희 의원님. 그렇죠. 장관 지냈고 이제 사선 의원이고 무게감이 있는 물론 피로도가 좀 있었지만은 과감하게 붙어가지고 이겼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당에서도 뭐 대변인 포함해가지고 초선 의원이 맡을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보직들을 연달아서 맡겼다. 그러니까 일단 이분의 가치에 대한 평가 이전에 좀 개인적 능력은 뭐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초반부터 그렇게 볼 네.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사실은 이제 제가 19대 네. 국회의원 생활 같이 했습니다만 참 1년 지나고 나서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참 처세능하다 이런 그러니까 평가는 되게 발 빠르고 이 발 빠르다는 게 몸도 빠르고 머리도 빠르고 너무 회전이 빠르다 그런 평가 초반부터 그래서 있었죠. 아마 초선 의원의 당적 변경으로는 아마 기록에 남을 정도로 지금 그렇죠. 당적 변경이 예. 많은데 그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주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현주라는 개인이 이제 뭐 한 번 더 배지를 다느냐 마느냐 하고 또 이른바 보수 진영 전체의 움직임 이걸 분리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으로 다시 오지는 않을 것이고 절대 그렇죠. 뭐 본인도 안 받아주지도 하고 않을 거다.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이현주 의원이 본인이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은 말하자면 보수 전체 상징이 계속되는 거 그리고 보수 정당들이 지금보다 기세를 더 올리는 거 두 가지가 다 동시에 결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지역구 사정이 경기도 광명을 지역구인데 여기는 원래는 뭐 민주당 세가 강한 곳이고 또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여기서 지금 밭을 갈고 있는데 이분이 시장을 2번 했나요? 3번 했나요? 만만치 않은 분이고 그리고 수도권 지역구의 민심이 이현주 의원의 지금 행보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거다. 한국당 지지율 같은 게 수도권에서는 많이 낮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광명에서는 양기대 시장이 출마하면 이현주 의원은 뭐 당연히 그렇죠. 낙선된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현주 의원이 저러고 있다 이런 그런 평가도 분석도 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고향인 부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산은 물론 한국당이 자체 경쟁력이 높습니다만 그만큼 내부 경쟁도 치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원 부산 영도가 김무성 전 대표 네. 지역구죠. 그리고 거기도 이제 밭을 갈고 있는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한때 조국 수석 나와라. 부산에서 붙자. 네. 그러면은 조국 정도의 인물이 나오면 자기도 이제 뭐 전략 카드로 해가지고 전국이 주목하는 승부를 벌이겠다. 네, 문과 뭐 부풀리게 그렇죠. 전형적인 한국당 수법이죠. 내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뭐 전략 공천의 명분이 네네. 되니까. 근데 지금 조국 수석이 뭐 끝까지 봐야 아는 거지만은 출마는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 장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현주 의원이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 내에서 상품성이 분명히 있는데 희소성이 있는 캐릭터기도 하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구에 출마한다. 이건 좀 말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고민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뭐 이 당 저 당에서 우리한테 와라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어느 특정 지역구를 공천도 주고 당선도 시켜주겠다라는
그걸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원래 현역 의원을 전략 공천할 수 있는 건 아주 뭐 저기 제왕적 총재 시절에나 그렇죠. 가능한 그래서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조국 수석 정도 되는 위상, 여권에서 그 정도 되는 위상이 나온다면은 맞대응 카드 정도는 붙일 수 있겠지만은 글쎄요. 이현주 의원의 지역구인 광명 혹은 그 다음에 고향인 부산에서는 그 정도 빅매치가 벌어지긴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이현주 의원이 되게 인기가 있고 상징적인 건 맞는데 본인의 구체적인 행보로 들어가 보면은 쉽지는 않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저 이현주 의원이 잘 들으셔야 되겠네요. 우리 윤태권 실장님 분석으로는 잘못하면 정치적 미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뭐 인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쉽지는 않다. 예, 그 정도겠죠.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태곤의 눈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가 여름특집을 마련합니다.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중량감 있는 6남자가 1일 진행자로 나섭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여름특집 식스맨. 22일 경제부총리 출신 김진표, 23일 정치구단 박지원, 24일 전 금융감독원장 김기식, 25일 젊은 삼선 김영우, 26일 고발뉴스 기자 민동기, 29일 베테랑 정치평론가 윤태곤.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고품격 시사 토크. 김경래 최강시사 여름특집 식스맨. 예, 김경래 최강시사 여름특집 식스맨. 오늘은 김기식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오늘도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지금 한일 관계를 매우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중재하고 개입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일 간의 쟁점이라는 게 미국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하는 물밑 지금 이제 외교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과거 우리 위안부 일본군에 의해서 자행된 아주 정말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사례인 우리 위안부 관련해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한일 간의 외교전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 탐사 저널리즘 센터 뉴스타파에서 일본의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대미 로비 내용을 담은 리포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도대체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어떤 로비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이거를 취재를 진행했던 뉴스타파 김지윤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취재를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예. 네, 위안부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 쪽에서 이제 미국에 로비를 해서 방해를 했다. 이런 네네. 의혹이 제기가 되는 이런 단편적인 뉴스만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 모두 이제 가끔 이런 일이 있다 요 정도로 들었지만 정확하게 사실 파악을 하지를 못했어요. 일본 정부가 대미 로비를 했던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전수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여준 뉴스가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전수조사를 해보자. 네네네. 예, 요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한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2017년에 미국 주재 일본 대사로 임명된 스기야마 신스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이 돼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예, 이 스기야마 대사 같은 경우에는요, 2000년대 초반에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한 적도 있는 이른바 이제 일본 외교관 중에서는 지안파로 분류가 네네. 되고 있습니다. 4년여간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국내 정관계 인사들하고도 교류를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참여를 업무적으로 할 정도로 한일 관계를 잘 아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인물이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네, 이분이 이제 미국 대사로 취임을 하기 전에
부임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미국 전역 도시를 다니면서 위안부 동상을 철거를 하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을 하고 미국 정부와의 대화를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그 이전 대사 취임하기 전에 이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도 했던 분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비난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이 회의가 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타결되고 뭐 불과 2개월 후에 있었던 회의인데요. 이 당시 이분이 일본 외무성 심의관이었는데 일본군이 이른바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사실이 없다. 위안부 피해자가 20만 명이라는 데는 근거가 없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데는 사실과는 반한다. 뭐 그런 일본 정부의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당시에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일본 시민단체 탈식민지화를 지향하는 미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고야마 에미라는 분이 이런 스기야마의 발언은 1993년 고노다마를 사실상 폐기한 거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전력을 보면은 일본 정부가 아예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특명을 주고 미국 대사에 임명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 그의 미국 대사로 임명된 뒤에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실제로 이런 로비 업체를 고용을 해가지고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의회 의원들 대상으로 이제 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홍보회사를 고용해가지고 뭐 미국 현지 언론 매체에다가 뭐 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은 뭐 이런 자료들을 배포를 하기도 했고요. 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지금 미국 국내법상 이 의회나 이런 정부에 대한 로비는 로비 단체를 통하지 않고 할 경우에 다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는 로비 단체들을 고용해서 이제 이 로비를 하는데 이 일본이 그러면 이 대사를 통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이제 로비를 통해서 이 미국 내에서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론을 움직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취재가 되었나요? 네, 뭐 가장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두드러지는 사례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네. 2018년 작년 6월에 이제 한국 이제 미국 뉴욕에 거주하시는 한인회 주관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미국 의회에서 특별 전시를 이제 열었습니다. 그렇죠. 예, 요런 행사가 있었는데 일본 이제 측의 로비에 의해서 좀 물밑 압박이 좀 있어가지고 요런 전시 자체가 되게 축소 진행을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사례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 허가를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3차례 정도 이제 거절을 당했었고 4번째에 어렵게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하원 의장이 전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전시의 의미를 듣고는 직접 자신이 참석을 해서 지지를 하겠다. 뭐 이런 약속까지를 했었는데 전시회 당일이 돼가지고 불참을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분 외에도 원래 하원 의원 10여 명이 참석을 약속을 했었는데 당일에 이제 6명만 참석을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행사 규모까지도 많이 축소가 될 정도로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시 개최를 했던 뉴욕 한인회 회장님과 인터뷰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 일본 정부 쪽의 로비스트들이 실제 접촉을 의원들을 대상으로 많이 해가지고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일본 정부가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로비를 본격화한 거는 아무래도 2007년도에 있었던 이 미국 의회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아마 계기가 됐을 건데 공교롭게도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하신 분이 일본계 미국인인 마이크 혼다 의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로부터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실제로 미국 워싱턴 특히 캐피탈 힐이라고 하죠. 예, 의회에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2007년에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이제
발의가 돼가지고 결의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2013년, 14년 지나면서 그 비슷한 종류의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네. 한일 관계를 좀 개선해라 이런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대미 로비가 훨씬 좀 거세졌다라고 해요. 네네. 예, 그러면서 지금 사실 한국 이제 시민 단체라든지 이런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위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럼 최근에 그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로비는 지금 어떤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로비 회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보통 로비 회사나 아니면 로펌을 고용을 해서 뭐 미국 뭐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그 보좌관들을 통해 가지고 뭐 자료 배포, 뭐 전화, 이메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접촉을 주로 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언론을 대상으로도 로비가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딱히 뭐 특정 기사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 정부가 주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논리 요런 걸 담은 이제 뭐 책이나 자료 요런 것들 배포를 하면서 일본 측의 이제 논리를 펼치는 그런 설득 작업을 미국 언론을 대상으로 지금 많이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기별로 지금 이 일본 정부의 대미 로비라고 하는 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뭐 특징적인 양상들이 좀 있나요? 그게 시기별로 조금 다르기는 했는데요. 사실 그 건 바이 건, 그러니까 이벤트가 일어날 때마다 좀 이런 그 관련 의원들, 뭐 지역구 의원들이라던가 그 이벤트가 일어나는 지역구 아니면은 뭐 이제 특정 정당 아니면 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많이 로비를 펼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미국에서 이 한일 간의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집중적인 로비가 이루어진 사례는 이 위안부 건이 거의 유일한 건 아닙니까? 네, 한국과 관련해 가지고는 위안부 건이 이제 굉장히 그거는 대표적이고요. 그만큼 일본에서 이게 참 이 위안부 문제라는 게 얼마나 그 아픈 지점인지 그걸 또 반증해 주는 것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집중적인 로비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게 사실 저희가 전문가분들, 일본 역사 전문가분들하고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은 이제 그 아베 정권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이런 결의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을 해야지 이런 역사 자체를 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미국에서 좀 더 다른 나라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베가 주장하는 이른바 정상국가 그렇죠. 론 차원에서 그러려면 이제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역사들을 좀 부정해야 되고 그 점에서 미국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위안부 문제니까 문제. 그거를 어쨌든 이게 부정함으로써 소위 이제 일본의 정상국가론을 미국 사회의 여론에도 이게 좀 수용 가능하게 만들어 보려고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집중의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번 취재를 여러 가지로 이제 진행을 해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많이 해 보셨을 거고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이게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단편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만 들었는데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일본이 역사를 정말 지우기 위해서 쏟은 이제 돈과 노력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가 이 이슈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거나 스터디한 시간 정말 짧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역사에 대한 추적을 우리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뭐 저는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미국 로비에 대해서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사실은 굉장히 집요하게 오랫동안 이 로비가 진행됐고 그걸 통해서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이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이렇게 한일 간의 역사 분쟁 문제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일본의 입지를 만들어왔던 이런 노력들이 일본에서 아주 오랜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전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실증적인 취재를 해서 보도해 주신 우리 뉴스타파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예, 김경래 최강 시사 여름 특집 식스맨 김기식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좀 전에 그 미국에서 벌어진 일본의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로비와 관련해서 우리 뉴스타파 기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해봤는데, 미국 현지에서 이 위안부 결의안 2007년도에 있었던 마이크 혼다 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사실상은 주도하셨고 미국 내에서의 어쨌든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의회 관계를 지난 10여 년 이상 해오셨던 우리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진행으로 이렇게 뵙게 됐네요. 글쎄요, 우리 김 의원님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네. 예,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일본 정부가 이제 로비를 통해서 그 미국 의회에 일정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건 일본뿐만 아니라 뭐 대만도 그렇고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로 그 일본의 이 로비에 의한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정말 제가 이거 거의 한 13년째 시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네네. 그 워싱턴의 로비력, 영향력이죠. 큰 틀에서는 영향력인데 이스라엘과 일본 두 개가 대표적입니다. 네네. 이스라엘의 로비 영향력은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모체고, 일본은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이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예술, 이 모든 학술 부분에까지 그동안에 갖고 온 보이지 않는 영향력.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일본의 영향력, 이제 로비력이죠. 영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문가들이 그 스펀지에 물 스며든 것 같다. 보이진 않는데 건들면 일본이다. 그리고 이게 오토맥 강가에 그 만발한 벚꽃 같다. 그렇게 보면 된다. 이게 그냥 저는 이전엔 몰랐는데 이게 한 10년째 일본의 이런 영향력에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해오면서 굉장히 좀 시달리고 있고, 여하튼 간에 지금 일본은 일찌감치 공공외교라는 측면의 개념을 가지고 영향력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돈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파라에 등록된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거에 결합된 힘을 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아베 총리가 미국 의회에 와서 그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그 굉장히 집중적인 로비가 있었죠. 2014년도에 제가 그 나눔의 집에 강일출, 이옥순 두 할머니를 모시고 백악관에 갔었습니다. 사실 네네. 일본 로비가 무서워서 마이크 혼다 의원하고 몰래 이거를 만들어서 백악관에 가가지고서 민권 담당 디렉터죠. 그러니까 비서관을 만나서 이제 그거만 넘기면은 그 영부인을 만나는 게 목표였었습니다. 네네. 미셸을 만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만나고 나온 다음서부터 다시 한번 깜짝 놀랐죠. 2007년 위안부 결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을 때 아베가 총리였고, 아베가 그때 놀래가지고서 워싱턴을 다시 정비했고, 그때는 아베가 총리에서 아웃됐었습니다. 당시. 그렇죠. 2012년도에 아베가 다시 집권 2기를 맞이하더니 다시 들어왔는데, 아베의 목표는 워싱턴에 와서 일본의 이 우파들의 가장 민감한 전쟁 범죄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좀 무력화시키는 게 목표로 계속 일을 해왔는데, 2014년도 우리가 이거 매년 위안부 결의안 통과된 날을 기념하면서 한국의 할머니를 모셔다가 위안부 때 동의해준 의원들을 조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2014년도 백악관을 갔다 오니까 왕창 이게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일본이 공공외교하면서 엄청 쏟아부었죠. 그 결과가 2015년 결국엔 아베가 미국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 와서 연설을 하게 되는 결론을 만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 이제 위안부 앞서 그 김지훈 기자가 그 일본 정부의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대미 로비와 관련해서 그 보도한 내용을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 실제로 2007년도 그 마이크 혼다 의원이 그 위안부 결의안을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만 하더라도 미국 그 캐피탈 힐, 미국 의회 분위기도 이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인 어떤 인권 문제, 또 뭐 일종의 이제 유대인 학살과 같은 전쟁 시기에 있어서 인권 범죄 문제 이렇게 인식이 형성돼 있었던 건데 그 뒤에 지금 그 여론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주된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전략이 뭐였습니까? 지금 이 전략에 우리가 좀 빠져가지고 이전에 가졌던 그런 이 상승세를 잃어버렸는데요. 네네. 일본이 이제 워싱턴이 로비스트 때문에 워싱턴이 망가졌다라는 여론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은 미국의 정치권하고서 일반 시민사회, 다른 나라 정부, 이 중간 역할하는 정치 브로커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 이전에 네네.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외교라는 게 세졌죠. 네. 전 세계가 그래서 워싱턴에 나와 있는 미국에 있는 자국계 동포들을 정치 세력화시키는데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2007년도 위안부 결의안을 패스시킬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 인권의 문제, 인류 보편적 가치, 미국 정치인들이 우리 얘기를 안 들어줄 수 없는 보편적 인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의원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된 거죠. 그렇죠. 일본 로비랑 싸워서는 택도 없었는데 네. 그다음에 이렇게 가니까 그다음부터 일본은 전략을 바꿉니다. 자기네도 공공외교를 가지고서 위안부 문제가 보편 문제가 아니고 한국과 일본의 분쟁 이슈다라는 걸로 계속 만들면서 한국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의 단체들이 보편적 인권 문제를 한일 간의 역사 분쟁 문제로 전환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어디에 우리가 좀 빠졌나 하면은 2007년 위안부 결의안 지난 다음에 2010년도에 최초로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 기린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우리 네네. 직접 그때 와 보셨잖아요. 네네. 그게 아주 결정적인 일본의 아주 아킬레스건이 됐습니다. 그거를 갖고서 없애라고 일본에서 얘기하니까 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게 무슨 위안부냐. 전시 성노예지 용어가 바뀔 정도였습니다. 이럴 때 아베가 깜짝 놀라가지고 한일 간의 분쟁 이슈로 만들어라. 그래서 공공외교를 통해 가지고 자꾸 한국을 끌어들이는 미끼를 던졌죠. 일본 정치인이 자꾸 오니까 한국 시민단체가 미국에 와서 활동하고 한국의 정치인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니까 일본 정치인도 오니까 일본 정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게 되니까 일본 로비스트들이 가가지고 봐라.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분쟁 이슈다. 여기에 그냥 입막음이 되고 2015년도 아베 총리가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다음에 그해 12월에 그 박근혜 정부하고서 일본하고서 그 합의를 불가역적으로 합의를 보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결의안을 훼손시키는 그런 이제 우리가 중간 결론을 맞게 된 겁니다. 예, 청취자들께서 지금 우리 김동수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전략이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를 한일 간의 역사 분쟁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미국 내의 중도적인 의원들의 입지를 줄여버리는 그래서 위안부 결의안에 참여했던 의원들도 소극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전략을 쓴 건데 최근에 이제 우리 간에 있어서 미국, 일본이 지금 이제 저희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을 갖고 지금 경제보복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본의 전략은 이게 한일 간의 정치 분쟁 문제로 만들어버리면 지금 위안부 문제와 같은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게 일본의 국제법과 자유무역 질서를 위반한 일방적인 조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 부각되지 않으면 이게 또 미국이 이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미국 워싱턴은 인종 문제라는 것 때문에 다른 어떤 이슈도 잘 안 보이는데요. 네네. 대통령이 의원들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한 거로 이 공방전 때문에 다른 이슈가 안 보이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냥 있는 현상을 가지고 일본과 한국이 미국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는 별로 승산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하는 게 국제사회의 질서를 교란한다 이거요. 네. 이런 이슈와 그다음에 위안부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이거는 일본이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가지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 보편적으로 이거를 외면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의회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네네. 사실 로비의 대상은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시민들이 대상이고 두 번째는 전문가들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민감하고 꼭 들어가서 영향력 성과를 낼 때가 의회입니다. 네, 의회를 네. 할 때에는 의원들은 다들 괜찮습니다.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뭔가 옳고 그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로비는 의원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서요. 가서 좋은 자료, 실질적인 팩트를 가지고 설득하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의원들을. 예,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지금 이 긴장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미국 역할이 중요해질 텐데 마지막으로 그 지금 미국 그와의 관련된 우리 한국 정부의 어떤 노력 이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거나 뭘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공공외교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인 어프로치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은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서 권력을 바꾸기 때문에 이 선거에 긴장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을 통한 올바른 소리 내기, 유권자를 통한 이런 그 일본의 아주 파렴치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들을 유권자가 직접 정치인들한테 얘기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도록 하는 전략, 이것을 많이 궁리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노동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멀리 미국에서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들어온 유튜브 댓글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진행 차분히 잘합니다. 김기식은 인류학 전공자 아는 게 참 많아요. 이게 이런 댓글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네, 뭐 좋은 격려의 댓글들 많이 주셔서 사실 처음 해보는 방송 진행이어서 저도 사실 굉장히 긴장하고 힘들었는데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7월 24일 수요일 KBS 1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 여름특집 식스맨 오늘의 땜빵맨은 김기식이었습니다. 아마 내일은 저희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이 진행할 텐데요.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 김광석의 일어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요즘 나라도 어렵고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 모두 다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산업화 또 경제성장 이뤄내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문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는 선박 사고의 위험성을 보여준 인재였습니다. 선박 이용 시 몇 가지 안전 수칙을 점검하는 것으로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선박 내 인명 구조용 장비나 구명